오늘은 실거주형 갭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갭투자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 육하원칙에 맞춰서 갭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카페 성격상 투자용 갭투자를 다루기는 그렇고요. 저희 카페 성격에 맞게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실거주용 투자에 대해서, 갭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하원칙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보통 누가를 꼽죠. 자, 그럼 실거주용 갭투자에 있어서도 과연 누가 이 갭투자, 실거주용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이 실거주용 갭투자에 있어서 주체, 즉 누가는 크게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20, 30대, 30대 중반 정도까지의 쉽게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정도까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40대 이상 중에서 노후 자금을 갖다 마련하시려고 하는 1주택자들. 이유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차이, 그거 소액만 투자해 놓고 추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세 가격에 해당하는 걸 저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돈이 그렇게 쉽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게 이 갭 투자다 보니까 크게 두 부류, 노후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젊어서 그런 중장기 계획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초년생 정도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갭 투자의 주체, 누가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육하원칙, 이제 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즉 언제 갭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앞에서 정의를 말씀드릴 때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뭐냐면 갭 투자를 하기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전세가율이 높을 때, 즉 쉽게 말해서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가장 적을 때입니다. 왜냐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내가 투자할 비용이니까요. 갭 투자에서. 요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갭 투자로 사고 싶은 단지를 집어 놓으신 다음에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관찰은 직접 안 가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인터넷 통하면은 매매가, 전세가가 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닌지 갖다 계속 보셔야 돼요. 그게 있고요. 좀 더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뉴스에서 말 그대로 요즘 전세가가 불장이다, 전세시장이 난리 났다, 요 시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가가 높은 시기겠죠. 말 그대로 갭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접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매가는 지금 약간 멈춰 있죠. 아니면 약간의 약보합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7년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수요도 이제 줄어들었고 많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매매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세가는 임대차 3법이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아직 2020년 7월에 남아 있어요. 따라서 내년도 시장을, 내년도 부동산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하나를 짚어보자면 매매가는 좀 주춤할 것 같다. 그에 비해서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덜 주춤할 것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둘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적어도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그 얘기는 갭이 줄어들 거란 얘기죠. 따라서 지금 시기가 갭 투자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관찰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디서 고요. 네 번째는 육하원칙, 이제 무엇을인데요. 사실 어디서와 무엇을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서인데요. 즉 갭 투자할 대상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요건데요. 정답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여야 되냐면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지어진 신도시나 택지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서울 지역에도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만 호 건설 때문에 대규모로 들어간 공급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이제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준택지지구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디서는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지어진 신도시, 그 다음에 택지지구 혹은 그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엇을 해당하는 걸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좀 전에 이제 어디서가 15년 이상 된 신도시나 택지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신도시나 택지지구에도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갭 투자 대상은 그러한 15년 이상 된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말 그대로 1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아파트가 상승을 이루면서 매매가 상승을 이루면서 가장 각광을 받은 건 신축 아파트들입니다. 이제 막 분양된 거라든가 분양 열기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갭 투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갭 투자의 특징은 뭐냐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투자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적은 금액으로 구축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를 사놓고 그 전세금을 갚은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팔 수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 기간,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자, 차액에서 그 전세금을 갖다가 갚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시간, 즉 거주 기간, 요게 필요해요. 그러면 적어도 물론 이제 능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최소 한 10년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만약 지금 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갭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돈을 어느 정도 갚고 내가 들어서 양도세를 갖다 면제받고 나올 때까지 10년 뒤인데, 10년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 그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매도하려는 시점에 구축이 돼버려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반해서 구축 아파트를 지금 갭 투자로 매수를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15년 이상 된 거잖아요. 15년 된 걸 내가 투자 그 금액을 갖다가 모아서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어느 정도 갚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면제받으려고 거주를 했어요. 적어도 한 10년 걸린다 그랬죠. 그 10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될 시기가 되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죠? 아까 15년 된 걸 샀으니까 플러스 10년 되니까 25년 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25년이 되면 어떤 시기가 도래합니까? 부동산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30년 연한이 도래하죠. 30년 연한에 해당하는 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입니다. 뭐 리모델링은 조금 더 시간이 그 30년까지 안 걸리기도 해요. 따라서 내가 갭 투자로 사놨던 집이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시점에 가장 각광받는 아파트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역이 신도시나 택지지구였으니까요. 뭐 어디서 무엇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지어진, 즉 15년 이상 된 신도시나 택지지구 혹은 택지지구에 준하는 지역에 1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갖다가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사실 때 기본적인 거, 사실 뭐 구축이든 뭐든 다 해당하는 거, 대단지 아파트 사시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최근 기준 800세대 정도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뭐 1000세대 얘기했는데 더구나 지금 갭 투자는 800세대 이상이면 재건축될 때 용적률 높아지고 세대수 늘어나니까 1000세대 넘어갈 거거든요. 따라서 800세대만 넘으면 충분히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다섯 번째 이제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는 갭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집에 들어가시려는 실거주형 갭 투자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딴 게 아니죠. 저축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만 주고 지금 사놨잖아요. 그 집은 내 거, 명의는 내 거지만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말 그대로 전세를 갖다 끼고 샀으니까. 그럼 내가 들어가려면 그 전세금을 갖다가 반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고 조정지역일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있어요. 쉽게 말씀해서 매매가가 서울 지역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60% 했을 때 전세금은 6억인 거고 지금 현재 조정지역이니까 서울에서는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죠. 4억입니다. 그럼 내가 저축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지금의 전세가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뺀 그 차액이죠. 즉 내가 이 집에 들어가려면 전세가 6억과 내가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4억의 차이, 즉 2억은 내가 마련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2억을 갖다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 즉 얼마 만에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어느 정도를 모을 것인가를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계획이 안 세워지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못 들어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따라서 애초에 갭 투자를 하실 때 그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시고 나의 소득 금액을 생각해 보시고 아 이러면은 몇 년 정도 걸릴 거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양도세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몇 년 뒤가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당연히 계획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거잖아요. 노후 자금을 위해서 40대인데 갭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추천을 합니다. 2주택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40대는. 근데 거기에서 노후 자금을 위해서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거 종부세가 됩니다. 종부세에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 양도세는 가구당이에요. 1가구 2주택 이게. 근데
종부세는 인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40대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싶어요. 이 집이 만약에 내 명의로 돼 있다면, 뭐 저는 남자니까 남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 노후자금을 위해서 구입하는 갭투자, 그 집은 당연히 아내 명의로 사는 게 유리합니다. 종부세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또 하나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갭투자를 했다는 건 내가 그 집에 지금 당장 들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후 대비를 위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집이 있는 경우니까 사실 상관은 없을 거고요.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다른 것부터 전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갭 투자 자체를 갖다가 가장 내가 갖고 있는 자본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지역에 해놓고, 내가 거주하는 곳은 그냥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출퇴근하시기 가장 편한 곳에다가, 뭐 사실 전세면 좋지만 사실은 그 전세금이 크다면 그건 갭 투자 쪽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낫고,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면 월세를 갖다 가지고 추천합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전세하는 걸 그렇게 권유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세를 했을 때 그만큼의 큰 돈이, 자금이 묶이는 거예요. 사실 그 전세 자금 갖고도 갭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따라서 전세 자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살지 말라고 하는 거고, 거주용은 직주 근접, 살기 편한 곳으로 하세요. 월세로 해서. 자, 조금 길어졌는데 어떻게 같은 경우에 간단히 정리드리면요. 어떻게는 일단 저축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왜?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양도세 매도할 때 양도세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세 번째, 1가구 2주택자인데 갭 투자를 하는 경우죠. 갭 투자를 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부세, 즉 보유세를 고려해서 명의를 갖다가 잘 선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갭 투자를 했을 때 나의 실거주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육하원칙제 외가 남았는데요. 사실 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지난편 다 포함해서가 외에 해당이 됩니다. 뭐 그래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요. 갭 투자는 이런 거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즉, 갭 투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본으로는 살 수는 없는 건데, 원래는 그걸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 이용해서 미리 선점해 놓는 거죠.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은행 대출이 아니잖아요. 전세금을 가지고, 즉 전세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자가 없는 대출이라고. 자,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전세가가 단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은 약간 하락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대비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갭 투자는 상당히 안전하게 미래의 자산을 갖다가, 좋은 자산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이시고 뭐 청약 같은 거는 또 꿈꾸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집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구입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리니 시리즈 첫 번째로 갭 투자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영상을 통해서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브리니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렸던 갭 투자 영상 사실은 뭐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아는 만큼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좀 더 좋은 기회 가지시고 좋은 부동산 구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